굉장히 큰 변동성이 저는 예상이 돼요. 이제는 규제가 될 건 뻔해요.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는데 무슨 얘기냐.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은 세부담을 늘린다고 매물을 내놓을까요? 이 사람들 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당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원 원장님과 함께 최근 또 부동산 이슈부터 앞으로 전망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또 유튜브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죠. 부동산 애널리스트 꼭 기억해 주세요.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또 저희 팬들, 특히 부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모든 욕망의 끝이 대선인데 이 대선이 또 바로 앞이어서 또 이제 모시고 또 정치 정책 얘기도 같이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제가 합니다.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부동산 경영학, 부동산 경제학,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론, 자산관리론이거든요. 그건 자신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책을 벌써 관여한 지가 2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본래는 저는 삼성그룹 공채 23기여서 이제 그쪽에 삼성물산 인사담 한국통신의 인사부장에서 아닌데 어쨌든 부동산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정책과 밀접했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그 자체가 정치다 이런 말도 있고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토호제에서 보듯이 정책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무서워요. 본래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자율조정 기능이 이제 우리가 시장 작동이 안 됐을 때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게 심했죠. 투기도 일고. 그런데 이번에 토호제 이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안 나온 이유가 하나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통을 하니까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2월 12일 날 풀었다가 또 3월 24일 날 다시 조이고 시장이 그냥 난리법석이 요동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정책 실패가 유력한 대선 주자도 주저앉히는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을 때 시장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또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회자들이 강남에 용산 이런 데는 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다음 대선의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 우리는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저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오늘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아직은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고 공약도 나온 건 없지만 크게 봤을 때는 기존에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보수가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보 진영으로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만약에 보수 진영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한다 그러면 비슷한 기조로 갈 것이다. 이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벌써 발표를 한 3가지 했어요. 언론에 나온 거라 풀어준다고 하고 세금 이런 거 하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제 69에서 민주당 90%거든요. 그러니까 70과 90%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재산세나 과세의 기초가 되는 현실화 이런 정책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좀 짧게 요점만 말하면 국민의힘이 되면 윤석열 정부 2가 되겠죠. 이게 3가지 측면.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본래 보수는 그렇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있는 규제를 풀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다 못 풀었죠. 사실 못 풀고 이제 왜냐하면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도 제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다가 초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돼요. 여기 또 보유세 아까 현실화율 얘기도 했고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준 건 내년 5월까지 중과세율이 유예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다음에 이제 제초한 이런 것들이 세금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겠다 하고 공약을 내고 그다음에 임대차, 그다음에 공급 확대 이렇게 이런 정책이 갈 건데 반대로 민주당은 일부가 나왔어요 정책이. 아직은 완전히 안 나왔는데 그건 이렇게 될 걸로 보여져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규제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정책은 크게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실수요자의 보호 정책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 이런 양도세 완화 이런 거 없어요. 네. 중가로 가요. 네. 그리고 재건축도 워낙 많이 시장의 진원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래도 실제로 그런 게 있었죠. 뭐 관리처분 이후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네. 집을 두 채 이상 살 때는 벌써 취득세부터 올리고 네. 보유세, 종부세죠. 아까 종부세가 빠졌네. 종부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좀 완화해 줬잖아요. 네. 세율을.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대로 중가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다주택자는 양도세 팔았을 때 투기꾼이 노리는 게 시세 차이니까 세금으로 다 환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번, 두 번의 실패의 경험에서 네. 우리 기억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한 게 부동산 못 잡아서 네, 죄송하다. 맞아요. 예, 문재인 정부도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로 바뀐 것도 부동산 실패 영향이 1순위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러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정권 교체가 된 1순위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네. 예, 지금으로 봐서는 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뭐 7, 80%다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신다 하는 거는 거의 100%니까 뭐 저가 뭐 기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만 공급 확대를 위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상기 신도시 이런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과거처럼 조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공급 부분은요.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것도 재건축 촉진법을 야당이 또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아까 네. 세법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오다가 쏙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우리 임대차 보호법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4년인데 2+2. 이걸 이제 10년까지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기사와 언론에 네, 네. 나온 건데 뭐 그런 것들인데 그 정책은 사실은 이제 다시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간 세입자들은 좋지만 결국 매물이 줄어들고 공급이 안 되어서 네. 다시 임대료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 부작용을 경험했잖아요. 이걸 다시 반복할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무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는 분명해요. 아, 그쪽은 좀 갈 것 예, 같다. 그 표밭이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정책의 목표가 세 가지예요. 이런 것도 언급을 잘 전문가들이 안 하던데 중요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과거의 이 정책의 기조나 방향이 어디에 방점이 있었나 이걸 보면 네. 뭐 양쪽에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네, 네, 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주택 정책의 목표가 첫 번째는 시장 안정이에요. 그런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안정시키자. 네. 이걸 시장 친화적 정책이죠. 그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중시하고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개입을 해요. 큰 네. 정부고 정책이 이때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를 막는다든지 세금을 하냐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뭐 조정 대상 우리가 하는 투기 과열지구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규제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수요를 좀 줄이는. 수요를 줄이죠. 그 수요를 투기 수요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은. 그러니까 투기 수요와 이 듣는 분들은 이것도 보면 뭐 100번 토론이 뭐냐 하면서 쓸데없는 토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수요냐 투기 수요는 좀 네.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선 그 투기 수요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의 단기 시세 차익은 2년이에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될 때 조건을 보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네. 땅값 또는 집값, 뭐 집값이라고는 안 했지만 지가라고 했지만 아니,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급등할 우려가 이게 6제곱미터거든요. 네, 네. 이런 지역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뭐냐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투기 수요란 실거주를 안 해야 되고 적어도 2년 안 하면 그리고 이게 또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보면 네. 1가구 2주택 예외 조건도 2년이고요. 또 여기 대부분 2년 다 이내 2년으로. 2년으로 팔 때는 1년 이내에 할 때는 50%, 네. 2년 이내에 팔 때는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율이 높아요. 원래는 6에서 45가 양도 일반 세율인데 네. 이런 걸 보면 2년이에요. 2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하거나 거주했다면 이거는 투기 수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강남 같은 데는 투기
투기 수요가 이번에도 봤지만 허가 한 30-40% 돼요. 이거는 그 연구 보고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기와 실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되나 봤을 때 강남은 외지인 수요, 연끌 투자, 갭 투자를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류가 외지인이 있고 또 외국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네 가지가 되겠네. 시간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수요가 한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투기 수요가 상당히 시장을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그 동네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는. 그렇죠. 실거주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30-40%. 외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거주할 수가 없고 그냥 사놓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거제가 지정되었을 때 못 들어왔다가 네. 풀리니까 2월에 주택거래 현장이 막 거의 배 이상 그러니까요. 급증하잖아요. 3월도 이제 증가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것도 토거제가 풀린 그 인근 지역으로 또 확산돼 풍선 효과 나타나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아마 상당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궤도 수정이. 네. 하나씩 또 따져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이게 뭐 정치 방송은 아니지만 그 바뀌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니까 만약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뭐 예상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우선 국민의힘이 잡으면 두 가지. 하나는 규제 완화가 세부담 완화되고 시장 이렇게 친화적 정책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아니 재건축 촉진법이나 네. 막 우리가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재건축 촉진법안이거든요. 네.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건 뭐 윤석열 정부 탄핵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참 답답한 정부였던 게 그 문재인 정부 말기 2년에 3기 신도시 같은 거는 지금 아무 신도가 나간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는지 나도 궁금해요. 그리고 말만 해요. 그리고 GTX도 발표만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신안산선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원래 올해 말에 개통인데 내년 말로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오히려 그 순살자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물론 이제 공사비도 올랐지만 관리 감독도 허술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말만 하고 공급 확대. 그러니까 서울에 50만, 수도권 150만, 270만 숫자만 허구로 발표하고 네. 공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야당 탓만 했어요. 야당이 안 하니까 나도 할 수 없다고. 지금 그 와중에 지금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또 전세 오르고 원래는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이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으면 보통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10년 주기설. 그에 따르면 2022, 2023 많이 내리고 2024까지 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올해까지 내려준다면. 그러니까 2022, 2023년 급락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게 좀 조정 국면이 이어져서 그리고 내년부터 오른다면 시장은 굉장히 건전해져요. 두 가지 측면. 거품이 쫙 빠지고. 네. 고점 대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바뀌어야 돼요. 나갈 사람 망하고 뭐 새로 들어올 사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서 시장이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윤 정부가 그냥 뭡니까? 그 서둘러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뭐 신혼 부분이 뭐 보금자리 뭐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바람에 신생아 특례도 막 풀고 특례 이런 것들을 푸는 바람에 이것도 조금 좀 섣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막 공사비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공사비 탓을 자꾸 하는데 물가가 오른 건 맞아요. 공급. 근데 중국의 철강은 우리의 가격의 30%가 싸요. 그 수입 안 했어요. 그 건설사가. 그다음에 인력 있죠. 동남아에 있는 인력 커트제가 있고 조선의 인력 커트제가 풀려서 사실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건설 인력도 뭐 노인들 보고 50대 60대가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게 단기적으로라도 그게 윤석열 정부 되는데. 국민의 정부고 이런 상황에서 된다면 이제는 규제 일변도 규제 강화 정책이 될 건 뻔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진 자들은 뭐 세부담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근데 요거 말이 중요할 거예요.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는데 무슨 얘기냐.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은 세부담을 늘린다고 매물을 내놓을까요? 이게 학습 법칙이 있어. 그게 2014년에서 2020, 저 매일 부자들을 만나잖아요. 삼성생명의 초부자들 대상 특강하고 왔죠. 패밀리 오피스라고. 이 사람들 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이익도 안 나거든요. 대출 이자가 많아서. 그런데도 2014년부터 15년부터 부동산이 이제 그 빌딩은 뛰었거든요. 아파트는 13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면 강남의 아파트가 먼저 오르면 빌딩은 1년 후에 올라요. 이거 굉장히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상관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유튜브나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제 알려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견디면 그때 얼마가 올랐는지 알았어요? 서울의 재건축과 서울의 재건축이 3배 정도 올랐고요. 일반 아파트는 2.5배가 올랐고 그 서울은 또 대부분 2배 이상 올랐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네. 4배에서 5배가 올랐어요. 그 맛을 보았던 사람은 네. 예, 경제가 이제 금리가 내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안 파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관망세가 짙잖아요. 거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오를 것이고 그리고 요 두 번째가 중요해. 앞에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글로벌 시각에서 봐요. 저도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일본이나 대만 36,000불을 같이 이렇게 네. 예, 막상 막 하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일본도 봤더니 평당 5억이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소렉서리 주택이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비싼 게 청담동에 3억이잖아요. 100평짜리가 99평이지만 네. 300억에 분양됐고 거래는 안 됐지만 그 가격 이상은 유지될 걸로 봐요. 그리고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34평이 71이니까 나누니까 2억 그럼 정도. 2억 3천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까지 간다고요? 책으로서 5억 정도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뉴욕은 봤더니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100평짜리가 가장 천억하고. 럭셔리한 게 500억이라는 얘기예요. 홍콩은 그게 1000억까지 갔었어요. 네. 뭐 어쨌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으로 집값이 PIR이 20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막 집값이 비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특히 강남 비싸다 그것도 맞아. 서울도 집값이 비싸죠. 한 채당 14억이고 서초구는 31억이고 강남은 27억이고 송파는 20억이 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맞아요 통계가. 그러나 글로벌 도시 우리보다 집값이 더 가장 하이엔드 뭐 강이 쫙 보이고 아까 네. 비싸더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뭘 알고 사요? 요즘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산다. 영 리치, 올드 리치가 아파트 안 사요. 네. 예, 압구정 그러니까 반포의 신축, 한강변 보이는 신축이 최고잖아요. 그다음에 압구정의 한강변 보이는 재건축 최고다. 이거 사는 사람 연예인이나 영 리치가 산다. 박수홍도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수홍 막 요새 욕 많이 먹잖아요. 아니 그 사람 난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 힘들다 그러면서 뭐 형님하고 뭐 소송하면서 뭐 이걸 사가지고 가격을 한꺼번에 막 8억씩 올려버리니까. 네. 뭐 어쨌든 연예인도 좀. 근데 이제 민주당이 되면 이런 것들 굉장히 까다롭게 나올 거예요. 세무조사 들어가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정될 여지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싸고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너무 빨리 막 올라가고 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싼 들이 있다. 저평가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네. 사실은 조금 이 얘기 듣는 분들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저는 또 다행히 글로벌 쪽을 좀 제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학과 부동산과 경제학을 융합하면 선진국을 보면 어떤 지역이 뜰 것인가. 이따 그런 질문 주시면 할게요. 네. 이건 뭐 거의 다 뻔해요. 뭐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봐야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하나의 트렌드 또 성장 잠재력 이 도시공학을 연구하고 저는 늘 도시계획을 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철도가 우리가 GTX 얘기 많이 뚫리게 되면 한 15에서 23% 오르거든요. 한 20% 올라요. 네. 그렇게 되면 6개가 들어서는 청량리역은 2, 6, 12 땅값이 올라요. 집값이 올라요. 네.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땅값이 많이 오를수록 집값이 많이 올라요. 토지와 건물이니까 네.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그리고 선진국에 그 집중된 일본도 보니까 미나토구를 비롯해서 도심권에 있는 곳들만 주구장창 올라요. 지금도 일본도 보니까 5대 도시라고 해서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는 지금도 오르거든요. 오늘도 네, 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곳들이 있죠. 네. 이곳만 올라요. LA하고. 그것도 그 지역도 그렇고 그 안에 코어로 핵심 입지만 올라요. 지금 집값이 그나마 오르는 지역은 미국하고 일본이고 한국이다. 한국이 오세훈 효과로 오쏘공이라고 그러는데 난리를 쳤다. 이거는 이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죠. 저 글로벌 시각에서 항상 보는 것들이 부일남을 보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좀 지혜입니다.